시민북펜 L책방이 음악 전문 서점입니다. 그래서 음악 관련 있는 책, 여러분께서도 그 관련해서 음악 관련된 책을 좀 지금부터 소개해 주셨으면 해요. 네. 네. 목소리 나올 때마다 사실 그 보석 상자에서 제가 하나씩. 숨겨왔던 보석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책. 네, 음악 없는 말이라는 책인데요. 유난히 애정하시나 봐요, 이 책 지금. 여기에 손때가 막 묻었죠. 네. 포스트잇도 막 붙여놓고. 네네. 음악 없는 말이라는 이 책은요, 필립 글래스가 이제 직접 쓴 책인데요. 이분은 그 원래 작곡가지만 영화 음악에서 참여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미니멀리즘의 거장이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이 책을 신간 코너에서 보고 이건 너무 책도 두껍고 절대 이 미니멀리즘 하는 작곡가의 책을 번역되지 않겠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사가지고 막 선물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책이 책값이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근데도 제 주변에 있는 그 음악 감독님들한테 정말 많이 선물했던 책입니다. 네. 사실 저는 영화 음악가 하면 뭐 대중적으로 히사이 시조나 예, 뭐 존 윌리엄스나 저한테는 좀 익숙한데 필립 글래스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음악을 좀 만들었나요? 30편 넘는 영화 음악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영화는 뭐 트루먼 쇼 같은 그런 영화나 아니면 뭐 쿤둔이라는 영화는 달라이라마를 그 마틴 스콜시즈 감독이 만든 네, 그런 영화거든요. 뭐 이런 작품들을 했고요. 뭐 오페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연도 직접 하는 그런 작곡가예요. 구체적인 장면과 음악을 좀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디 아월스라는 영화에서 사실 저는 먼저 알았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3명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서로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3명의 여성 캐릭터를 하나로 이어주는 시퀀스가 바로 이 시퀀스인데 여기 흐르는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요. 이 이제 두 번째 시퀀스, 자살 다음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 중요한 건 3명의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립 글래스는 사실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앞서서 작곡하던 작곡가들이 좀 잘렸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의뢰를 받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A, B, C라는 3개의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어떤 엮어놓은 새끼줄처럼 그런데 그 새끼줄이 그 영화가 흘러가면서 쭉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앞에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필립 글래스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 박찬욱 감독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스토커라는 영화 할리우드에서 찍으면서 이제 필립 글래스에게 연락을 해서 음악을 좀 작곡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장면에서 이제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저도 저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포엔즈가 막 손이 얽히면서 두 사람의 어떤 감정적 기묘한 감정이 굉장히 긴박하면서 긴장감 있으면서 섹시하기도 하고 에로틱하기도 하고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네. 저 작곡가가 누군가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박찬욱 감독이 뭐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모차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도 워낙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필립 글래스 같은 작곡가에게 자기의 음악을 그 영화 음악을 좀 부탁을 했었던 거죠. 네. 여기서는 뭐 사실 우리 뭐 썸 탄다 그러지만 뭐 썸을 넘어서 너무나 섹슈얼한 것을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음악에서 미니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거꾸로 아주 화려한 영화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뭐 엔니오 모리코네나 뭐 존 윌리엄스 같은 그런 작곡가의 음악들을 들으면
그 선율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화려한. 네,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잖아요, 저희 머릿속에. 근데 사실은 미니멀리즘 음악가들의 곡들은 그렇게 어떤 멜로디가 남진 않아요. 대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강렬하지 않고 좀 단순한 그 선율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음이 뭐 이탈하기도 하고 또 첨가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상 화가들 그림 보면 어떤 거는 저게 그림인가 뭐 낙서 같기도 하고 애들이 그린 그림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화려한 그림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의 예술적인 이론이 너무나 튼튼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필립 글래스도 그런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악적인 면 못지않게 이 자서전이 나올 정도면 이 사람의 삶이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릴 때 아버지가 음악상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아. 가까이서 접했고 15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음. 말씀처럼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세계 여러 곳을 또 떠돌아다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저도 이제 배고픈 프리랜서 글쟁이로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동안 계속 어떤 그 몸을 사용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대관공도 하고 뭐 택시 운전사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 그게 당연하고 자기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에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니 표지만 봐서는 마크로스코 그림 같기도 하고요. 어쩐지 이 작곡가가 하고 있는 어떤 음악적 세계를 네, 저런 식의 선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는 필립 글래스의 자서전이잖아요. 근데 항상 문학평론 쓰는 입장에서 자서전은 좀 의심스러운 양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은 좀 감추고 이런 부분은 슬쩍 미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감해서 읽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립 글래스뿐만 아니라 모든 자서전의 저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자서전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글의 특징이죠. 다 어차피 선택적인 것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자서전 특별히 더 그런 것 더 그럴 같습니다.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어서 박혜준 밴.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피아노 선율에 여러분들을 흠뻑 빠뜨릴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일본 소설가죠. 온다리쿠의 작품 꿀벌과 천둥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예. 아유, 책이 두꺼워서 막 넘어져요. 700쪽 정도 되는데요. 아니, 근데요, 궁금해요. 이건 좀 약간 사적인 그렇지. 얘기인데, 원래 책을 이렇게 읽으세요? 네, 늘 그렇게 읽습니다. 아, 오. 그럼 그 색깔별로 뭔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색깔별로 의미는 없고요. 없고. 골고루 그냥- 써야. 네. 아름다우니까? 아시는군요. 저도 이런 타거든요. 근데 저기 뭘 표시해 놓은 거예요? 기억할 만한 대목이나 예, 예. 인상 깊은 부분들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섬세하게, 이야. 예, 섬세한 분인데, 저거는. 제가 작년 SNS에서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 그 네. 포스팅 많이 한 책? 이 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클래시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못 읽었습니다만. 이게 예전에는 이런 소설이 나오면요. 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읽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네. 네. 아니면 굉장히 깊게 다뤄서 음. 클래식을 모르는 분들은 읽을 수가 없는 없었지. 책이었거든요. 아. 이 책은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한 콩쿠르를 이제 취재를 해서 쓴 책인데요. 그 실제로 작가가 취재한 콩쿠르가 현실에도 있고요. 그 대회에서 조성진 씨가 입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조성진 씨의 프로그램 북에 온다리쿠가 글을 쓰게 됐거든요. 네. 그런 재미난 사연도 있고요. 이 콩쿠르에 총 4명의 주인공이 참여합니다. 근데 각양각색이에요. 이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관심, 혹은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측면들의 캐릭터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이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앞서 스토커의 장면을 봤기 때문에 다른 느낌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이 책에서 전혀 교육받지 못한 그렇지만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소년이 피아노 이제 콩쿠르에 나왔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어린 시절에 음악을 하다가 오랜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아야라는 그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요. 달빛이 창가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연주하다가요. 네. 갑자기 플라이 투 더 문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월간에 2악장, 3악장을 연주를 하는데 다리 주제군요. 이걸 받아서요. 그 여자 주인공이 다시 또 재즈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이 장면이 하나로 펼쳐지는데 둘이 서로 교감하면서도 네. 아, 이 사람 정말 음악의 신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 말만 들어도 그 책 꼭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아니 이게 2017년 일본의 서점 대상을 또 수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뭐 잡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애초에 콩쿠르라는 이 경연 자체가 사람들을 딱 긴장감 있게 몰입시키잖아요. 맞아요. 또 네. 네 명의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사연이 또 절절할 테고요. 이들이 모여서 어쨌든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네. 예, 얼마나 박진감 넘칠까요? 네. 저도 못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싶죠. 예, 진짜 예,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예. 꿀벌과 천둥이라는 그 책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자연에서 오는 소리죠. 꿀벌과 천둥. 네, 일종의 원초적인 소리를 이제 상징하고 은유하는데 음. 그러니까 꿀벌이 내는 소리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그리고 천둥이 내는 소리는 굉장히 우리가 멀리 있지만 그래서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소리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을 글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쉽게 익힐까?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아직 읽지 못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박진감 있게 펼쳐지고요. 실제로 읽은 독자들이 네. 음악을 워낙 많이 찾아 듣다 보니까요. 네. 출판사에서 여기 나온 음악들로 음반을 만들어서 아. 함께 전해주기도 했을 정도예요. 예. 저도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이 음악은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빗방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아. 오. 이런 식의 묘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네. 만화적인 느낌도 들어요. 아, 그래요? 워낙 독특한 캐릭터들이 연주를 펼치는데 그 연주들을 조금은 과장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마치 일본의 그런 소년 만화를 보는 느낌도 드는데 그게 과하지 않고 음악과 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애호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이 책에는 반응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평 중에 음악이 들린다 이런 예, 서평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독자들이. 이 둘의 협주를 끝내는 장면에서 작가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날아오른다. 어디까지고 날 수 있다. 아야는 피아노를 치면서 어느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너머 높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있었다. 저기까지, 아니 더 멀리. 지금 우리는 달마저도 뛰어넘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그 순간 아득한 우주 저편을 날고 있었다. 콩쿠르도 음악의 신도 모든 것을 잊고 치르게 우주를. 그래서 아까 만화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두 사람이 손 붙잡고 저 우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만화로 그려졌으면 진짜 그런 식으로 표현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음악에 대한 이미지를 그토록 강렬하게 기억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다 이유가 있네요. 예. 그렇죠. 자, 허위북뱅 어떤 책입니까? 네, 제가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제목은 오자와 세이지 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낯이 익으시죠? 네.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터뷰어로서 일본의 세계적인 마이스트로인 이 오자 세이지와 함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뭐 알다시피 하루키는 워낙 음악의 조예가 깊습니다. 뭐 재즈바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클래식도 좋아해서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들면서 많은 음악을 들었고 또 그걸 소설 안에 집어넣어서 정말 많은 음악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뭐 예컨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르와 그가 순례를 떠나네에서는 그 리스트에 순례해라는 그 음악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풀어놔요. 그리고 1984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대입법적 구성을 가지고 바흐의 음악을 이용해서 그 소설적인 형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오자 세이지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음악적 이야기를 나눌까 궁금함을 자아낸 책입니다. 결국은 문자라는 게 침묵의 미디어잖아요. 글자는 시각이고 소리는 전혀 없는데 여기에 음악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 되게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장르인데 맞아요. 그것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하루키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야, 이런 음악의 세계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구나에 대해서 또 감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책에서 좀 재미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같은 음악을 가지고 어떤 작곡가, 어떤 피아니스트가 만나서 같이 연주를 했는지 그것 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컨대 베토벤의 그 콘체르토 3번 같은 경우는 뭐 굴드와 뭐 번스타인이 연주한 버전, 그리고 굴드와 카라얀이 연주한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지.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 세이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로서는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카라얀에게서 음악을 배웠고 또 번스타인 밑에서 부지휘자로 네.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상황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경험담을 막 풀어놓으면서 그때 굴드가 사실은 되게 맞아.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때는 참 카라얀 선생이 독선적이었지. 맞아.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좀 육성을 듣는 듯한 예, 그런 기분을 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사실 오자와 세이지보다는 저는 그 하루키가 어떻게 인터뷰어로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어떤 이야기를 끌어냈을까가 더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책을 펼쳤더니 이렇게 보통은 사실 제가 어떤 감독님이나 누구를 인터뷰하면 저는 좀 질문을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축약해서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보면은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놓고 둘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문학가이지만 너무나 또 음악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대화를 보면 말씀하신 맥락에서 즐기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중간에 보면 정말 둘이서 거의 한마디씩 막 계속 대화가 속도감 있게 연결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났던 건 하루키가 이제 글과 음악의 어떤 유사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오자와 세이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하는 거. 그렇죠. 예. 하루키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왜 듣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듣지만 그 음악을 듣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문체로 그 리듬이 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어떤 문체에는 클래식적인 격조 또 재즈적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은 다 음악에서 왔다라는 거죠. 네. 아니 뭐 오죽하면 하루키가 음악 관련해서 글을 내면은 그 책에 실린 음악들이 음반화돼서 팔리겠어요. 맞아요. 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이제 여든이 넘었잖아요.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여든이었을 때 연주회를 했을 때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생일 축하 곡을 연주해줘요. 그런 뭐 장면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울어요. 쭈글쭈글한 게 다 작은 그 체구에. 근데 본인의 그 아이가 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데 뭐라 그럴까요? 그 몸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는 정말 순수한 느낌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어서 클래식 음악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연주한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클립 찾아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표정으로 다 얘기하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학습 능력,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쫓아가고 거기서 좀 어긋나면 큰일 났다 뭐 이런 어떤 강박 속에 사는데 나이가 들고 자기가 그 장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또 자유로워진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 것들에서 거침이 없는데 이 두 분의 대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우리도 좀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오늘 이 책들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정확히 취향이 좀 나뉘어서 크게 막 경쟁이 맞아요. 붙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딱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어떤 책들을 다 이렇게 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앞으로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시민 북벤저스가 되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꼭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따뜻한 저녁 보내십사 하는 인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 예고 없이 혼자서 있을 때나 네 생각이 나 습관처럼 네 소식을 확인하고 쓸데없이 핸드폰만 쳐다봐 너를 끊기 힘들었던 그때보단 숨막히게 공허한 지금이 나 I don't miss you 이제 너 없이 난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I'll be alright I don't miss you Don't miss me too 난 아직 너를 그래도 아직 너를 못 참고 찾게 될까 불안해져 애써 아닌 척 무심한 척 해봐도 네 작은 흔적에도